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은 무사히 귀국했지만 그 파장은 여전합니다. 곰팡이가 핀 매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야 했고 교도관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첫 유감 표명을 하며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한쪽에선 관세 협상을 두고 양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센터는 한미 간의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소식으로 조지아 사태 후폭풍을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한미 외교차담 회담의 핵심 논의는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 국민이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유감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자들이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향후 어떠한 유사한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악화하는 한미 관계를 서둘러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당국이 출장 등에 활용되는 비원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까지 쇠사슬이나 케이블 타이로 묶어 체포했다는 등 인권 침해 주장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 갖다 들이대고 수갑총으로 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거죠. 구금됐던 이들은 변기 4개와 소변기 2개만 설치된 72인실 임시시설에 옮겨져 곰팡이가 핀 침대 매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 초반에는 생필품도 주지 않았고 수건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딘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한에서 왔느냐고 물었다가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별명인 로켓맨을 언급하며 조롱하는가 하면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동인 일명 눈찍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일지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이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 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체포 과정에 있어서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든지 그를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설치라든지 어레스트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의 귀국과 미국 측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관세 협상 후속 논의의 활로를 뚫고자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일정에 맞춰 워싱턴을 거쳐 뉴욕까지 향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권영범 기자가 전합니다.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투자 세부 내용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양자간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미는 지난 7월 한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김 장관의 미국 방문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려는 우리 측과 비중을 높이려는 미국 측이 충돌하고 있고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을 놓고도 양측 입장 차이가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투자금 회수 후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같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지부진한 협상 과정에 대해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태에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영점을 맞춰가는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장관급 협의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관심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비로소 0점을 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처럼 한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배경엔 대미 투자를 둘러싼 중요한 입장차가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미 투자 펀드의 자금 운용과 집행, 투자 분야와 수익 분배 등 쟁점마다 한미 간 이견이 크지만 우리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건 3,5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입니다.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4,163억 달러인 외환 보유액의 80%를 넘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고 기축 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1년에 외환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도 최대 3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300억 불을 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 급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요청한 건 외화 고갈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두 국가가 각자의 통화를 정해진 환율로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면 한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원화를 맡겨 환율에 맞는 달러를 받아 부족해진 외화 보유고를 채우고 자금난을 없앨 수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미국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성과 신용 리스크를 부담으로 여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우리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에 집중해 외환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가 모여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저녁 예정에 없던 일정이 잡힌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남백 기자, 회동은 언제 시작됐고 현재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대략 1시간 전쯤 바로 이곳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정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만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와 있고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만찬은 예정엔 없었던 것으로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가 있진 않고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친목 도모라면 최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여야 합의가 있은 지 바로 14시간여 만에 정청래 대표가 합의 파기를 지시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실 공방까지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김 총리가 중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놓고서도 당정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었던 만큼 여권 내 원팀 분위기가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SNS에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찬 회동으로 서로 얽힌 감정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총리 공관에서 MBN 뉴스 서남이었습니다. 보신 대로 당내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민주당은 내란 청산에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뭐가 문제냐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밝혔습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의장은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오히려 법원이 먼저 전담재판부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법관들의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고 했던 법원이 정작 대법관 증원엔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과 행정에 이어 법원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할 뿐 더불어민주당식 인민재판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도 구성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주당의 원팀 행보에 국민의힘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 내려가 한 교회를 찾았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계로 교회로 들어섭니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는데 손 목사는 세이브 코리아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반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강경 행보에 중도지향으로 나아가는 듯했던 장 대표가 다시 우클릭 행보를 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당내에선 대여 압박 차원에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까지 총 결집해야 한다는 대연대론까지 나오고 있어 강한 야당으로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 신공항 부지를 찾으며 보수 텃밭인 PK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이곳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정치권의 다채로운 소식 전하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권열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관권 선거 반박. 이 선거라고 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떠오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2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을 몇 차례 제지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이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네. 이건 저 대통령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김진태 지사님 말씀 좀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자리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어서.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야당의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 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 무엇입니까? 네, 강규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도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권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여기에 또 일종의 또 프레임까지 덧보태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따로 대통령과 만나거나 소통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4년째 장지 물색인데 이 실루엣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아, 네.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에 사망했는데 유해가 자택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네. 이 북녘 땅에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서 100골로라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에 따라서 유족들은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주시 휴전선 인근을 장지로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마당에 유해를 봉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검토라고 했으면 확정은 아닌 겁니까? 네, 저희가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건 맞다고 합니다. 다만 결정된 건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 씨의 생전만큼이나 사후에도 논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평가 끝났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SNS 사진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좀 관련이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네. 이 사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SNS에 다소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이 이낙연을 그리워하거나 선택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또 능력으로도 평가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란을 동조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이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선 원로 정치인의 의도된 사진 정치라며 이 전 총리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세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총재 측은 17일과 18일 중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이 요청한 소환 일정을 하루 앞둔 오늘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과 11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불응입니다. 계속된 소환 거부에 의도적인 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재 측은 곧바로 자진 출석 의사도 전해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부정맥 치료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오는 17일과 18일 중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앞으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특검팀에서도 강제 구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권성동 의원은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저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특검이 권 의원 구속에도 성공한다면 통일교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다음은 오늘 많은 분들이 분노한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갓 한 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30대 아빠가 있습니다. 한 달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서 숨졌다고 하는데요. 범행 당시 옆방에는 아기 엄마와 다른 2 자녀가 있었다는 경찰 조사 내용도 나왔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마을 진입로 인근의 한 야산 아래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구덩이 위에는 하얀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친아버지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차량을 타고 와 이곳에 아기를 묻었지만 한밤중에 워낙 인적이 드문 탓에 주민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거의 안 다니죠. 주민도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연령대가 70대 이상입니다, 대부분. 30대 남성은 지난 10일 밤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사흘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싸늘한 시신이 된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살해 당시 아내는 다른 방에서 2명의 또 다른 자녀를 재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거고.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사가 무전으로 물이 차올라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며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현장에 나간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고 보고한 건 새벽 2시 54분입니다. 2분 뒤 남성의 발이 베어서 거동이 안 된다며 구명조끼를 벗어주겠다고 알립니다. 당시 바닷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현장엔 이 경사 혼자뿐입니다. 이 경사는 갯벌에 들어가기 전부터 파출소에 있던 A팀장과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무전 기록을 보면 이 경사가 수심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하자 팀장은 혼자 가능하겠냐고 묻고 이 경사는 일단 들어가 보겠다고 답합니다. 이후 팀장이 다른 직원을 보내줘야 하느냐고 묻자 이 경사는 물이 차올라서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추가 인력 지원은 없었고 새벽 3시 6분 무전은 끊겼습니다. 거기서 끊기고 왜 신속하게 왜 구조를 안 했는지 그게 저희는 제일 답답합니다. 파출소는 새벽 3시 반쯤 이 경사와 연락이 끊겼다고 상황실에 처음 보고했습니다. 무전이 끊기고 24분이나 지난 시점이라 늑장 보고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내일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끝나면 구체적인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청년층 주도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네팔에선 장관들이 폭행을 당하고 속옷 차림으로 시위대에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 속에도 정치인들은 호화롭게 살자 청년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거리에서 한 남성이 시위대를 피해 달아나다 발길질을 당하며 쓰러지고 결국 속옷만 입은 채 시위대에 사지가 들려 끌려갑니다. 비수누 프러서드 파우델 네팔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아르주라나 데우바 외무장관이 자택에서 시위대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데우바 장관 부부가 소유한 사립학교는 시위대 방화로 불에 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장관 가족들이 군 헬기에서 내려온 밧줄에 줄줄이 매달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SNS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영상이 공유되면서 젊은 층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The main reason was corruption that arises with everyone who is ruling the country, who is leading the country. They undergo a lot of corruption. That results in less development, but 경찰은 물대포와 고무탄을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72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 시위는 의회가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청년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영국 런던에선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극우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 현장에 미국의 강경 보수를 상징하는 마가 모자도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안유정 기자입니다. 도심을 가득 메운 시위대 행렬에 빈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영국 국기와 난민 보트 중단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이 눈에 띕니다. 영국 런던에서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이 주도한 집회에 약 11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왕국 통합이란 슬로건을 내걸며 불법 이민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ey need to stop illegal migration into this country. It's tearing us apart. 집회에는 영국 구구정당을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화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hether you choose violence or not, violence is coming to you. You either fight back or you die. 일부 참석자는 지난 10일 총격으로 숨진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진을 들고 추모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징인 붉은 마가 모자를 착용한 시위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찰리 커크의 살해 사건이 극우 집회의 지지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위 도중 경찰과의 충돌로 20여 명의 경찰관이 다쳤고 시위대 9명이 체포됐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비가 간절했던 강릉에 어제 100mm의 단비가 내렸습니다만 해갈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기자가 오늘 강릉에 가봤는데요. 집집마다 수돗물 사용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고 물을 실어 나르는 일도 재개됐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바짝 말라 갈라졌던 저수지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강릉의 주된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면서 52일 만에 수위가 올랐습니다. 한때 11.5%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단비 덕분에 15.6%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완전한 해갈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급수 전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물을 퍼와 정수장에 채우는 운반 급수는 하루를 쉬고 재개됐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수돗물은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씩만 쓸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빨리 와서 씻지 않으면 씻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는 수요일에도 예보됐지만 충분히 쏟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평창 도암댐 물은 일주일쯤 뒤인 오는 20일부터 공급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비가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로 여름이 끝나고요. 드디어 가을이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32도를 웃돌았는데 이런 더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아이들은 계곡물에 첨벙거리고 어른들은 발을 담가 더위를 날려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백로를 지나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영락없는 여름날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피서를 즐기러 왔습니다. 시원하고 좀 더위가 가시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이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에 이 물놀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어진 늦더위는 이번 주 중반 전국에 내리는 비가 씻어낼 전망입니다. 화요일 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나 수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후에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평년 수준인 최고 기온 25도 안팎의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만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이 반도체 수출로 고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역전을 허용하는 건데 대만이 우리를 앞서는 건 22년 만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DP는 37,430달러로 예상됩니다. 매년 오르고 있지만 안정적인 선진국의 지표라고 불리는 4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2029년이 돼야 4만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미국발 관세 여파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우리의 경쟁국이자 신흥 선진국인 대만이 치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고속 성장을 앞세워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는 우리보다 600달러 정도 높은 3만 8천 달러대로 예상됩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2003년 이후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추월당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우리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이러니까 대만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보다 나은 상태고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통계청이 내년에 자국 1인당 GDP가 4만 1,019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은 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3.9%를 대입하더라도 3만 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AI와 IT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전체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통신사들이 보안 시스템에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무색하게 대규모 해킹 사태가 터지고 있죠. 여기에 정부도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후속 조치로 보안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투자가 곧 본업 경쟁력 강화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향후 5년간 7천억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5개월 만에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KT 고객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연이은 해킹 사고에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킹 사실을 기업이 인정하고 신고해야 관련 당국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조사할 수 있지만 유출 정황이 심각한 경우 등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소기업 보안 지원과 해킹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출시될 때부터 관련된 앱이 설치돼서 나온다든지 문제가 좀 의심이 되면 바로 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SK 해킹 사고 이후 14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보안 취약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빨간 햇사과가 나왔다는 걸 보니 이제 정말 가을이고 이제 곧 추석입니다. 그러니 햇사과 맛도 보기 전에 비싼 금사과가 되겠구나 했는데요. 이번 추석엔 마음 놓고 사과 드셔도 되겠습니다. 출하량이 예년보다 좋을 거란 소식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전북 장수군의 한 사과 농장. 빨갛게 익은 제철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대표적인 조생종인 홍로로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차례상에 올라가는 추석 과일입니다. 이달 초 출하가 시작됐는데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폭염에 작황은 예년만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나무 한 그루에 이런 최상품 홍로 150개가 열리지만 올해는 냉해 피해와 폭염 여파로 120개만 날 정도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폭염이 오다 보면 사과가 크다가 멈춰버리거든. 수확량이 적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시중에 홍로사가 조금 모자랄 거야 아마. 다행히 상황은 나아질 전망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추석이 작년보다 20일 정도 늦어 사과가 여물 시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작년 대비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름철에 입었던 피해들이 회복이 되면서 과가 비대할 수 있는 시기도 조금 더 길어졌고 공급량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꽃 피는 시기, 저온 등 날씨 영향으로 사과 크기는 예년보다 다소 작을 전망입니다. 가격이 좀 평범하게 좀 늘어지면 좋죠. 과일 당도는 정말 좋더라고요. 또 다른 추석 대표 과일인 백갑도 작년보다 13%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 추석 차례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외딴 시골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은 장 보러 가는 일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식료품을 직접 싣고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마트가 등장했는데요.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20가구 남짓한 시골 마을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회관 앞에 농협 이동 마트차가 왔으니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신 분은 화물칸을 열자 쌀과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이 잔뜩 쌓였습니다. 들고 다니기 힘든 계란, 달달한 커피는 어르신들에게 인기입니다. 이동장터에는 쌀과 라면, 생필품은 물론 주류와 선풍기까지 순식간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차려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주문도 받습니다. 어르신, 물이 없는데 물도 좀 주문할까요? 채소도 하나도 없고. 50분 떨어진 읍내로 가려면 고생길이다 보니 지자체와 농협이 이동장터를 꾸몄습니다. 시장을 가려고 하면은 그리 고프레제가 그런 먹었기 때문에 그래가 이런 차가 댕기면 얼마나 고맙지요. 의성군과 전남 영암, 한평도 이동장터를 도입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전국 리다니 마을 3만 7천 곳 중 마트가 없는 지역은 70%가 넘는 상황. 구멍가게 하나 없는 농촌에 이동장터가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휴일인 오늘 비가 그치고 다시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화요일 밤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가을 기운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많게는 50mm가 더 내리겠고요. 경남과 전남 지역으로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은 3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주가 31도, 대구 32도로 무덥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의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